자,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 작가가 글을 썼던 2차 세계대전 그 부분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고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단톡방에 이렇게 주신 거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몇 번 읽어서도 몰랐었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지. 근데 이렇게 찾으셨더라고요. 선셋이 전쟁 종식을 의미하고 작가가 소설을 미국에서 발표했다. 실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타지에서 모국을 바라보는 슬픈 마음. 맞아요. 저도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 석양을 뽑아주시니까 다른 부분이 왜 44번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른일까요? 아닙니다. 찾으셨습니다. 정답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사이트 제가 공유를 따로 해드릴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나오는 건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요. 작가가 내가 이래서 이걸 썼어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가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은 문학적 해석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근데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었겠구나 정도이지 이게 꼭 정답이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3번의 선셋에 대해서 이제 여기 풀어놓은 거 잠깐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그 자기의 고국이 프랑스죠. 프랑스를 이제 나치가 점령을 할 때 43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 버전에서는 원작 세인트-쥐페리의 그 원작에서는 43번의 선셋을 어린 왕자가 본 거라고 나오는데 캐서린 우드는 당시에 여기는 다이라고 했는데 다이 아니에요. 죽은 나이는 45, 44 뭐 서양 나이로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아무튼 세인트-쥐페리의 나이가 44살이라서 when he died 뭐 죽었을 때 뭐 그래서 이 캐서린 우드가 번역할 때 44번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여기 보이시죠? 1940년에 나치가 프랑스를 이렇게 저기 했을 때는 걸린 기간이요. 6월 22일까지 해서 딱 43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가 자신의 고국이 나치로 이렇게 점령당한 게 43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4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독일이 패망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독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고요. 그 다음 독일의 군대를 해산하고 막 이런 데 앞장섰던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 40년에 이게 일어날 때 이 독일이 프랑스에 대한 어떤 보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복이었겠죠. 그 자신의 나라가 20년 전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을 때.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망했을 때 미국에서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살기 놔두자라고 했었는데 프랑스가 정말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셋의 의미와 우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맞았고요. 제 생각에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바오밥 나무랑 유대인 뭐 추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good seed, bad seed 이게 되게 잘 나오죠. 정말 좋은 씨는 놔두고 나쁜 씨는 애초에 잘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말씀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이분법적인 국가 배들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지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수많은 가해자, 피해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어차피 승리한 살아남은 자들이 쓴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나쁘다 좋다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이런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 약간 들었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정리 딱 해주신 분이었어요. 대단하죠. 바오밥 나무. 근데 바오밥 나무를 꼭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징물로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하셨다고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애초에 그냥 생각이라는 게 퍼지는 거니까 애초에 잘라내는 거? 약간 그쵸.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이 부분도 해석 되게 재밌었어요. 뱀이 삭혀버린 코끼리를 나치에게 삼켜진 유럽인 걸까요? 맞아요. 독일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유럽 전체에 이렇게 코끼리 삼키듯이 맞아요. 대단해요. 가치 있는 기쁨. 네, 저도 가치 있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은요, 터키시 astronomer, 어제 제가 설명드린 약간의 터키, 실제 터키 1920년대에서 이렇게 자기 터번이라든지 전통 의상을 못 입게 한 법률이 있었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유대인 대학살도 있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슬라브족이나 뭐 그 당시 유럽에 살던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딱 이 표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생각하면은 우리 일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910년에서 45년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준체 몰려가지고 한국어도 교실에서 못 쓰게 하고 전통의상 한복 같은 못 입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고, 어린 왕자에서도 이 부분을 딱 짚고 있는 게 아마 그 시대적인 어떤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바오밥 나무도 이제 바오밥 나무 실제 사진이에요. 제가 요거를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되게 좀 약간 비슷하죠.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유럽이라고 생각했을 때 애초에 싹을 잘랐다면, 독일이 그런 것들을 애초에 싹을 잘랐다면 어땠을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장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요, 이 작가가 굉장히 뭔가 무서운 사건, 내가 어떤 공포스러운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적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너무 떨려. 나 근데 이게 너무 급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겠어 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어떤 나치를 상징한다 이런 느낌,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앞에 분이 그러셨죠. 왜 선셋이 43번일까? 나는 왜 숫자에 집착할까라고 했는데, 저도 숫자에 집착을 해서요. 저는 이제 왜 바오밥이 3개일까를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생각, 왜 3개일까? 이게 2개, 4개도 아니고 왜 3개일까? 근데 이런 해석, 이 해석은 정말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3개가 상징하는 게 이탈리아랑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영국과 같은 그 연합군과 대치해서 싸웠던 이 나라가 3나라예요. 독일의 나치랑, 그 다음에 파시스트로 무솔리니 있죠, 이탈리아. 얘가 다시 난 로마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이 무솔리니가 이제 모든 것은 국가 하나의 공룡, 그 국가 안에 있다. 개인은 없어요. 국가만 있다. 그리고 좌파 우파도 없이 무조건 하나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한다 했던 무솔리니의 그 파시스트 정책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일본도 그랬죠. 민족 말살주의 하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중국, 러시아까지 이렇게 다 삼켜버리려고 했던 그 일본이 있었고, 그 다음 나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게 3나라예요. 이 3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유럽의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전쟁을 주도했던 그 나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오밥의 3개가 요게 상징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요, 그 유대인을 히틀러가 학살을 했을 당시에요, 처음부터 얘가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렇게 무차별한 학살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40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요, 30년대 초반에 얘가 정권을 잡고 처음에는 유대인을 그냥 등록제만 했어요. 등록제만 해서 그냥 식별만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해가 거듭갈수록 무차별하게 대량 학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팡 일어나진 않아요. 그쵸? 조금씩 뭔가 점진적으로 있다가 그때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커져버리는 그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요, 군대도 해산됐죠. 그 다음에 독일을 가지고 있던 어떤 나라들도 많이 뺏기고, 지방들도, 지역들도 뺏기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빚도 갚아야 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이 없고, 이제 뭐 그런 그렇게 전략을 이렇게 했다가 20년 정도 지나고 이렇게 팡 터졌는데, 그 안에 무슨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히틀러가 정권도 잡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경계를 했어야 했죠. 이 나라가 다시 또 이럴 수 있다는 거. 근데 설마 또 그러겠어 했겠죠. 그래서
참 이 바오밥 나무 하나로요, 우리가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홀로코스트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인 학살 요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현대에서 말하는 홀로코스트는 없을까, 요거 한번 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1984라고 해서요, 조지 오웰의 글이에요. 조지 오웰의 그 책인데요, 여기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84에서는 대형의 스크린으로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세뇌를 시켜요. 방송처럼 이제 깊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있는 이 1984에 사는 가상의 이 사람들이요, 그 스크린에 되게 그 생각에 주입이 되는 이런 내용이 이 소설에 나오고요. 이 영화는 디태치먼트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좀 이렇게 빈민가 지역에 파견 이제 새로 온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1984를 이야기하면서 스크린의 내용이 이렇게 세뇌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의 그런 홀로코스트, 정말 학살, 대량 학살이 이제는 마케팅 홀로코스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This is a marketing holocaust 그래요. 이게 마케팅 홀로코스터야. 그러니까 앞부분 1분 50초 정도부터 나오는 대사거든요. 24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마케팅 홀로코스터가, 정말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powers that be 하면은 authority예요. 그러니까 꼭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공룡기업이 될 수 있겠죠. 대기업들, 아니면 아무튼 어디선가 가장 위에 있는, 선점에 있는 이런 그 권력이, 힘이 the power that be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얘네가 뭘 하고 있냐면 dumbing us,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고. assimilating, 흡수되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하려면 we must learn to read, 우리는 읽어야만 하고요, 읽는 걸 배워야 되고, 우리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stimulate, 자극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cultivate 해야 되고,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마케팅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도 모르게 지배를 하지만 우리는 읽는 것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서 preserve our own mind,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상 보시면 되게 뒷부분 1분 이후로 보면 이 대사가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을 정말 대량 학살했던 것처럼 현대에는요, 마케팅, 어떤 기업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큰 힘, 그런 마케팅 파워를 발휘하는 이런 그 기관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생각이나 또 의식들이 지배당할 수 있다는, 정말 학살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린 왕자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해석은 정말 해석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Q&A, 지난주에 문장 여기 이해가 안 돼요 하셨는데요, 이분 이제 두 번째 읽으시는 분인데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혹시 어린 왕자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정말 저도 몇 달 걸려서 읽었던 책이에요, 10년 전에는. 네, 한 달 안에 읽어서 조금 빠른 감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한 달에 이렇게 빠르게 좀 보시고 두고두고 나중에 이번처럼 다시 천천히 또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 주신 부분 보면은요, those of us, 여기가 이제 주어가 돼요. 그들, 우리들 중에 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those는요, 불특정이에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who를 받는 those가 될 거예요. 우리들 중에 이 사람들은 who understands life예요.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couldn't care less, 덜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덜 신경 쓸 수 없어. about numbers, 숫자에 관해서 라고 해서 이 직역을 하면요. 삶을 이해하는 이들은 숫자에 덜 신경 쓸 수 없다예요. 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문형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It couldn't be better예요. 그래서 참 영어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It couldn't be better 하면요. 더 좋을 수 없다죠? 더 좋을 수 없으면 뭐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해를 해보시면 이것보다 덜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보다 덜 신경 쓸 수 있겠니?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이보다 관심이 없을 수 없대요. 가장 관심이 없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 이 문장 보시고 여기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문장 두 번째 질문 주신 분 같은 저는 사실 요 점이 컴마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거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또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책에는 점으로 컴마를 찍었고요. 위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명사로. 그래서 보시면은 And I might become like the grown-ups who are no longer interested in anything but numbers예요. 나도 아마 숫자가 아닌 숫자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어른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된지도 몰라. which 이것은요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어른일지 몰라. 숫자밖에 관심이 없는 어른일지도 몰라. 이게 다른 이유야. 어떤 이유? 내가 연필과 페인트 박스를 산 이유일지 몰라. 이유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페인트 박스와 연필을 산 이유야. 다시 말해서 얘는 다른 어른들이 돈, 뭐 숫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을 때 나는 우아하게 페인트 박스와 아직도 여전히 어릴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연필과 페인트 박스를 사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 분량 19에서 21페이지. 이거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삭제할게요. 월요일날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19에서 21페이지 오늘 분량이고 제가 문장 설명을 일일이 안 드리죠. 그래서 앞분처럼요. 이렇게 저 이 문장 이해가 안 돼요 하고요.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같이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챕터 7은요. 장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파일럿과 어린 왕자의 관계가 정말 딱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는요. 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어린 왕자나 파일럿과의 관계, 아니면 어린 왕자와 장미와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책이 어린 왕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나와요. 되게 화를 내죠. 챕터 7에서 이제 어린 왕자가. 그리고 이 어쩔 줄 몰라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 그쵸?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flower you love, 너가 사랑하는 장미꽃은 is not in danger,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머즈를 그려줄게 라고 했는데요. 구글에서 이 머즈를 가지고 왔어요. 뒷부분에서도 나와요. 머즈리. 그래서 머즈는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단어고요. 자,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